축산, 검협전 12화 여협 주경운 대낮에 색을 밝히니 모태가 엿들어 싸움이 벌어지고 한밤에 색을 밝히니 여협이 나서서 운적을 혼내주네. 모태는 애제자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서둘러 자운사로 돌아갔다. 숲길에서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숲을 둘러싼 짙은 안개가 석양에 물들어가는 풍경에 시선을 빼앗겼다. 참으로 장관이구나 생각하며 걸음을 옮기다가 우뚝 멈추어 섰다. 가만 보니 그 부분만 안개가 짙을 뿐 숲 전체적으로는 청명한 오후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청명한 가을날이고 아직 해질 시간이 아닌데 숲 안개가 왜 이렇게 짙을까? 희한하네. 혹시 진기한 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서로운 기운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자운사에 도착한 모태는 바로 지통을 찾았다. 선방과 앞문안을 다 뒤져도 보이지 않길래 마침 지나가는 지객승에게 물었다. 당장 스님 어디 계시냐? 방금 후전으로 가시던데 스님을 뵈러 가신 것 아닐까요? 모태는 당장 후전으로 향했다. 후전에 딸린 선방은 모태가 사용하는 방이었다. 창문 앞을 지나려는데 야릇한 소리가 흘러나와 창 밑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허! 하마터면 뚜껑이 열릴 뻔했다. 지통과 공유하기로 한 애첩 양화가 자신의 침상에 순한 양처럼 누워있고 그 위에 올라타 격렬하게 움직이는 지통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양화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오늘은 내 차례인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양화는 원래 지통의 여자가 아닌가? 그러니 지통이 몰래 한번 품는다고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얹혀 지내며 이것저것 도움받는 처지에 사소한 일로 얼굴을 붉힐 수 없다고 생각하며 화를 가라앉혔다. 모태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다 싶었다. 양화가 지통이 없는 자리에서는 늘 자신이 최고이고 지통과는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일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오늘 두 사람의 정사를 엿보며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양화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겠지. 모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과 귀를 동시에 집중시켰다. 한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듣고 말았다. 그야말로 뚜껑이 열려 눈에 뵈는 것이 없었다. 양화는 본래 음탕하고 상대를 구워 삼기 위해서라면 입속에 혀가 되어 못할 말이 없는 계집이었다. 하필이면 그 말을 직접 듣고 말았던 것이다. 한바탕 즐긴 지통이 지그시 양화를 바라보며 나른하게 물었다. 내 보물 솔직히 말해봐라. 나 그놈 누가 더 나으냐? 모태는 이 말에 귀를 쫑긋 세웠다. 지통 앞이니 내가 좋다고는 못해도 형편없는 말은 안 하겠지. 그동안 쌓은 정이 얼만데. 양화가 고운 눈을 치뜨고 앵두 같은 입을 삐죽이며 온갖 교태를 부렸다. 내 하늘, 내 낭군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그놈 생각만 하면 소첩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대사님이 미워 죽겠어요. 한 번 품은 후로 그렇게 아껴주시더니 왜 갑자기 뿔이 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제 여자를 친구한테 주는 바보가 어딨어요? 그래놓고 또 아쉬워서 하루씩 번갈아 품겠다니. 소첩은 원래 대사님 여자인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채, 대사님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 치지만 이 불쌍한 소첩은 손가락 없는 도적놈과 잘 때면 그저 날이 밝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답니다. 그 물통처럼 두꺼운 털복숭이 다리에 물소처럼 무거운 몸통으로 짓누르면 숨도 못 쉬겠다고요. 손가락 두 개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볼 때마다 역겨워 죽겠어요. 어릴 적 부스럼에 굶은 것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소첩이 어설프나마 무예를 할 줄 아는데 무기에 밴 걸 모르겠어요? 대사님이 나중에 그놈을 이용해 먹어야 한다니까 모른 척 넘어간 거죠. 솔직히 입만 살았지
실력도 없을 거예요. 언제 한번 상대가 될 만한 놈들을 불러다 싸움을 붙여서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시시껄렁한 놈이면 일찌감치 내치고 소첩을 다시 거두어 주세요. 네? 양화는 모태가 다 듣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모른 채 지통의 비위를 맞추는데 정신이 팔려 신나게 입을 놀렸다. 지통은 모태가 주순을 찾으러 나가면 늘 그렇듯 열흘 후에나 돌아오리라 생각해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다. 이때 제대로 뚜껑이 열린 모태는 눈에 뵈는 것이 없어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요망한 것. 아주 잘도 짓거리는구나. 동시에 누런 검광이 날아들자 양화가 홍비백산에 비명을 질렀다. 캬, 대사님, 살려두세요. 갑작스럽고 당황하기는 지통도 마찬가지라 양화를 옆구리에 끼고 요리조리 피하느라 정신없었다. 양화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작정한 모태는 적응검을 휘두르며 세차게 몰아붙였다. 지통은 맨발의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발가벗은 양화를 끼고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그나마 선방이 넓고 지통이 경공술 고수라 천만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양화는 물론 지통 자신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바탕 정사를 치르고 기력이 빠진 몸으로 사람 하나를 끼고 건광을 피하려니 점점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위험천만한 순간 창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사부, 어찌 검을 쓰지 않으십니까? 동시에 하얀 검광이 모태의 검광을 막아냈다. 지통은 워낙 갑작스러운 데다 몰래 사통하고 험담까지 하다 들키는 바람에 모태에게 조금 미안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진 양화를 내버려 둘 수 없어 정신없이 피해 다니느라 검을 잊고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든 지통이 누런 검광을 향해 불이 나게 세 줄기 빛을 뿜어냈다. 그 사이 양화는 지통의 옆구리를 빠져나와 아무 옷이나 하나 두르고 겹벽으로 도망쳤다. 한편 모태는 예상치 못한 상대가 등장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아보았다. 지통의 제자인 지객승 요일이었다. 사실 요일은 지통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을 전하러 온 참이었다. 후원 입구에서 양화의 울음 섞인 비명이 들리기에 또 사부 심기를 건드렸다고 생각했다. 평소 사부가 음녀에게 빠져 있는 것이 마뜩찮았던 터라 이참에 사부가 양화를 없애버렸으면 했다. 그래서 손님 대접부터 하고 소란이 끝날 때쯤 다시 올 생각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선방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 다시 돌아가 보니 모태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검광을 날리고 있었다. 사부와 양화가 벌거벗은 채 도망 다니는 꼴로 보아 계집 하나를 두고 싸움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다. 이상하네. 사부님이 왜 빈손이지? 모태가 죽일 듯이 달려들어 지통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 요일은 사제의 정에 이끌려 결국 검을 빼들었다. 밖에서 검광이 날아들자 모태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예 끝장을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통이 검을 빼들었다. 지통이 누구인가? 5대8을 창시한 나간봉 태을혼원의 제자인 탈탈. 그 탈탈의 수제자이다. 사파의 진술을 전수받은 고수이니 모태 따위가 감히 맞설 상대가 아니었다. 곧이어 흑, 청홍, 세 줄기 검광이 모태의 검광을 휘감았다. 모태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며 이미 판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이때 대단한 고수가 나타났다. 애초에 이 다툼에 끼어들 생각이 없어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모태가 위험에 빠지자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등장한 것이다. 허허, 일부러 멀리서 찾아왔건만 내다보지도 않고 여기 숨어 검술놀이를 하는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이제 그만들하게. 동시에 창밖에서 들어온 찬란한 금빛 광선이 온 방에 퍼지며 공중에 뒤엉킨 지통과 모태의 검광을 꽁꽁 묶어버렸다. 검광이 멈추자 당황한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8척이 넘는 큰 키만큼 머리도 큰 사내가 서 있었다. 핏기 없는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 부리부리한 눈에서 흉악한 기운이 느껴졌다. 여기에 붉은색 승려복, 큰 깃불에 걸린 금귀걸이, 맨발에 미투리를 신은 행색도 몹시 사나워 보였다.
지통이 사내를 보고 크게 반색했다. 사형 언제 오셨습니까? 반면 도움이 간절한 모태는 낯은 익은데 누군지 생각나지 않아 인사도 못하고 쭈뼛거렸다. 아우들, 검부터 거두시게. 같은 집안 사람끼리 싸우면 되겠나? 대체 무슨 일인가? 들어보고 내가 정리해 주겠네. 두 사람은 검을 거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사내도 가볍게 손을 흔들어 법보를 거두었다. 잠시 후 모태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소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분명 어디서 배웠는데 어찌 이리 생각이 안 나는지. 하하, 이보시게 무사제. 한때 법원 선사 문화에서 수련했던 유덕을 정말 잊었는가? 아, 모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분면불 유덕. 법원 문화에서 만났던 유덕 사형이었다. 어느 해인가 법원의 본진에 들른 서장의 동룡이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독특한 유덕을 마음에 들어했다. 당시 수제자 주중휘가 아미파 장문인 제수명의 검에 죽어 무공을 전수할 사람이 없던 터라 법원에게 청해 유덕을 제자로 들였다. 이런 이유로 유덕과 모태가 함께한 날이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동문인 셈이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